한국종합기술 2025년 실적을 슬럼프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58%가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 회전율 8.5회전이고 분석 결과 계약자산 회계 불투명 의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하남시 덕풍동로 111-21번지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그 홈페이지 주소 가서 이 본사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사무소인지 이게 강동구 상일로 6길 20일. 여기를 어디서 지나가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건물은 아주 잘 져져 있네요. 이 회사의 특징은 당사의 매출 대부분은 국내 공공 부분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 분야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평가, 감리, 위탁, 운영관리 업무 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주처가 정부기관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SOC 및 재정 집행계획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종합기술을 분석하게 된 동기는 소각장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별로 소각장 만들겠다고 하는데 하남시에는 그 한국종합기술이 관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스타필드 옆인가 거기에 그 럭셔리하게 소각장을 져놨죠. 그게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종합기술은 설계 이전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 기술 컨설팅 핵심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이전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다. 이게 뭔 얘기냐? 정리하면 소각장을 직접 짓고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도 아니지만은 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큰 소각장을 지을지 설계하는 핵심 플레이어다. 초기 용역 결과가 이후 사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큰 회사로 인식되기도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소각장 예입니다.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말을 이쁘게 꾸몄죠. 소각장이 어떻게 자원회수시설이냐. 용역 수행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인데 2030년 가동 예정이고 대형 소각 시설 처리 용량 하루 약 650톤. 광주가 매일 650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종합기술이 역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시설 규모, 입지조건, 운영방식을 제시해서 했다. 실제로 한국종합기술 등이 수행한 용역에서 하루 650톤 처리규모 상정, 의미 소각장 건설의 출발 단계, 설계 이전 단계부터 참여 사실상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설명의 공로나 과정 참여 같은 광주 사례에서 추가로 중요한 역할이 확인됩니다. 역할 전문가로 주민설명에 참여해서 소각 방식, 환경 역량, 해외 사례 설명, 실제로 한국종합기술 관계자가 건립계획, 환경 역량 등을 설명했답니다. 의미, 단순 기술회사 역할을 넘어서 정책 설득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착이 부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강원도 같은데 사람이 많이 안 쓰는데
그런데 시멘트 회사 같은 데다가 아예 쓰레기를 갖다 주고 그 처리 비용을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냐. 도시에 왜 그 소각장을 줘가지고 다이옥신이 그게 암 발암 물질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한국종합기술이 자기네들 밥벌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철이 앉아서 이 카르텔을 만든다는 거죠. 아까 그 위탁운영관리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일들에 머리를 쓰고 있을까? 그게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우선 주가입니다. 시가가 4,990원, 1년 전보다 20.8% 내려갔어요. 근데 경영성과는 좀 올라갔습니다. PBR은 0.3분이 되질 않습니다. 한국종합기술홀딩스가 52.9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4.7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종합기술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는 KECC 엔지니어의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소유하고 있는데 종합기술홀딩스가 엔지니어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엄청 많고 그런 그 사업거리를 지방자치, 관공서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여러 조합원들이 사업, 영업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 4,136억 원 3.7%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6% 하락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8.2%이기 때문에 저는 자재비 및 용역비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수주 가격을 높게 받았다. 지방정부로부터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수주 가격을 높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수루풋율 3.8%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2,234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수루풋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겠죠. TOE 생산성 1.03으로 74억 원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도 영업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억 4,9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계약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적자가 없이 결산이 됐었어요. 원가회계 영업손익입니다.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스루풋은 계약자산이 440억, 26억 원이 2025년도에 와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더 이익이 났고요. 과거 2년 동안은 계속해서 계약자산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수주 잔고를 참고적으로 보면은 계약자액이 9,146억 원이 있네요. 매출이 한 4천억 원대니까 한 2년분의 지금 수주잔고는 가지고 있다. 자기네들이 완성 공사액으로 4,044억을 했다는데 매출액은 4,135억 원으로 결산을 했죠. 차이가 91억 8,600만 원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 영업이익 규모를 넘어서는 거죠. 이거만큼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까지 찾아볼지는 몰랐을 거예요. 기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원재료 매출원가가 있어요. 앞에 설명한 건 자기네들이 자재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원재료 매출원가라는데 건설 자재비겠죠.
220억 원, 49.6% 감소했고, 용역비는 자기네들 엔지니어링 맨파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시공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BC를 더한 MC라고 명명을 해서 1841억 원 1.9%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6.2%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223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12억 원을 뺀 1921억 원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4.9%로 증가했고 재료 비율이라기보다도 변동 비율은 45%로 줄어들었습니다. 14.8%. 여기서 자재비 및 용역비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관리하지 하고 있지 않다.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건설 자재인 원재료는 시공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계약자산의 증가액을 비교 검증해 봤습니다.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현금이 49억 원이 들어왔으면 계약자산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26억 2,300만 원밖에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2억 8,100만 원 현금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대손 삼각비 환입을 잡은 게 있다. 요 가로로 이은 거는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그럼에도 차이는 8억 9천, 거의 9억 차이가 나고요. 2023년도 13억, 2023년도에는 1억이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의 계약자산 증가액이 정수라면 요 위에 게 재무상태표의 계약자산의 증가액은 허수로 보인다. 갭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대손상각이라서 제가 대손상각을 빼주면은 이 차이가 없어야 더 깨끗한 회사일 것입니다. 수익인식 금액에 부풀림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도.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계약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됩니다. 인건비가 1,592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907명으로 매년 100명 가까이가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8,350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임차료가 자기 건물이 아닌 것 같네요. 13.7%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6.1%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계약자산 회전율이 8.5회전으로 상승했고 슬로프율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동일 이것도 재고자산의 이론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니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3.9%로 5.5% 상승했고요. 총 자산 회전율도 상승했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19.9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7.5회전, 전년도보다 급격히 뛰었습니다. 현장 용역비 같은 거는 그때그때 건설 계통은 그때그때 돈을 두지 않으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2%로 31.1%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용역비 포함해서요.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이런 것은 자기네가 산업 특성상 원재료 매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왜 비성분에는 원재료 매출 원가가 나오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수주 판매 가격은 건설업에서 알려달라는 게 그때그때 프로젝트별 단가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프로젝트가 엔지니어링이 1년에 뭐 몇천 건을 한다는데 그 단순 평균하면 안 되냐. 그 수주액에서 그 건수를 나누면은 그 트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잡으면은 그런 거 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유형은 매출액만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엔지니어링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네가 스스로도 설계, 감리, 시공, 기타의 시공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직접 작업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1196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계가 4129억 원이나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론한 것들을 요약을 하면은 수명액의 가정은 일단 했습니다만은 입증 결과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비공시니까. 그러니까 투명을 입증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계약자산 이런 거 봐서는 좀 불투명한 것 같고 불투명합니다. 현금 흐름 재무 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265억 9,300만 원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보다도 크게 벌죠. 왜냐? 일반적으로 비연금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417억 원인데 최종 172억 원의 FEM, 172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번 돈 중에서 136억 원 캐펙스 투자가 있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47억 5,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10.5%로 내려갔습니다. 2025년도는 돈을 좀 번 거죠. 주주 이익 배당 자유현금으로는 10억 4천만 원 나가는데 연차 배당만 해당됩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4배로 상승했습니다. 이익잉여금률 1109%, 이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좀 뭐 더 지방선거 중에서 공약하는 게 무슨 SOC 이런 등등 지방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종합기술은 그 흐름을 타가지고 조금 더 돈을 벌지 않겠냐. 그래서 운영경비도 5%더 늘고 영업이익은 실적보다도 100%더 증가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4,469억 원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요 8.1% 매출 증가니까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1 더하기 8.1%로 해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정부에서는 깎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한 건의 프로젝트라고 보죠. 그 프로젝트의 톤당 가격이라고 보죠. 40만 원에 하자. 이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경쟁이 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경쟁이 사실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32,000원이 적자가 됩니다. 스루풋은 40만 원이면은 그래도 되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계약자산 회전율이 8.5 회전인데 9회전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를 끝내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7만 원의 톤당 프로젝트별 톤당 이렇게 인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은 21,600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스루풋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가 회계는 이 계약자산의 증감, 요거 기초 이런 것들은 계약자산을 이해해 주십시오. 청구 원가보다도 그 계약자산이 줄면은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매출원가는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동일 목표액을 그 영업액을 목표로 했을 때 재고 감소할 때는 계약자산이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고 계약자산이 증가할 때는 좀 싸게 받아도 되는 거로. 그래서 자기네들은 부풀림 견적을 해서 44만 4천 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스루풋 관점에서는 40만 원만 해도 된다고 이 공무원이 그거를 배운 거예요. 스루풋 회계를. 40만 원에 합시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뻔한데 그래서 추가 그 계약자산을 더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47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계약자산이 줄어드니까 매출원가가 상승해가지고 적자를 못 면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때문에 2026년 분명 계약자산 증가 상태로 결산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원가 회계 필요 없대는 이론적인 설명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